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주에서 본 바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원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갈까 합니다. 제 이름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원국이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오기 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곳에서 6년여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그 해양에 대한 연구를 가장 본격적으로 하는 해양 관련된 연구기관 중에는 가장 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해양위성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바다를 보는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양 강좌를 시리즈로 듣게 되시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에서 선박을 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해양 생물을 채취한다든지 환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지질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든지 하겠지만 오늘 강의할 주제는 우주에서 본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되게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멀리서 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자세히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잘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고요. 그럼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역시 인공위성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해양대기청이라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뭐 해양연구원을 합친 것 같은 그런 기관인데요. 그곳에서도 인공위성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공위성에 대한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동상이 있죠. 이 동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앉아있는, 어디 걸터 앉아있는 동상인데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을 모를 건데 이름이나 어떤 그 사람이 했던 그 족적을 보면은 다 들으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 달에 가장 처음 발을 내디뎠던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디뎠던 과학자죠. 우주 비행사죠. 닐 암스트롱이 제가 공부했던 퍼듀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분의 영향 때문이 그런지 저희 퍼듀 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항공 관련 연구라든지 인공위성 관련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제목인 만큼 우주에서 본 지구가 실제로 어떤지 한번 감상하시고 쭉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되게 아름답죠? 이렇게 방금 보신 영상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자들이 몇 명 이렇게 타서 계속 실험이나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공위성은 아니지만 인공위성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고도에서 지구를 돌고 있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라든지 뭐 육지의 모습도 같이 보이죠.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한눈에 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뭐 지구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주변의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서울, 광주, 부산을 표시해 놨죠. 저희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의 앞바다인 인천 앞바다 부분을 제가 네모로 표시해 가지고 표시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면은 어떤 이렇게 모습이 보이나요? 맨 처음에 이 인천 앞바다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바다면은 푸른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뽀얗게 황토색의 무늬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갯벌들의 모습입니다. 갯벌들은 이런 식으로 땅과 바닷물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또 황해 같은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밀물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다가 또 썰물로 빠져나갈 때는 육지가 드러나고,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뭐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재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수심이 깊었다가 어쩔 때는 얕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들어서면은 바닥에 걸려가지고 자초가 되기도 하는, 그 운항의 관점에서 보면, 선박 운항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위성 영상을 돌아가 가지고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저쪽 전라도 쪽에 있는 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 앞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전투가 뭐죠? 명량대첩이죠. 명량대첩 때 큰 승리를 거뒀던 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울돌목. 지도로 보면 이렇게 진도와 육지를 잇는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요. 진도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이 해류가 요동치는 것을, 소용돌이 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왜군들을 훨씬 적은 숫자의 배로 훨씬 많은 130여 척의 왜군들의 배를 이제 물리쳤던 얘기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월호 사고가 난 곳과도 되게 가까운데요. 저 부분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탁도가 높아서입니다. 바다에 모래들이 이렇게 용솟음 쳐가지고 바닷속에 그 부유태적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래들이 많아서 한마디로 탁한 물인 거죠. 탁한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볼 때도 저렇게 뽀얗게 아주 탁하게 보이는 거죠. 갈색으로. 일례로 저희가 세월호 사고 때도, 2016년 세월호 사고 때도 잠수부가 투입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잠수부가 자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시야가 되게 좁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수부들의 시야가 짧게는 30cm, 길어봤자 1m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바닥에서 모래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탁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위성에서 잘 관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으로 다시 조금 가볼까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도 있는 쪽이고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중국 대륙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또 이 영상에서 바다 부분에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국 쪽에서 나오는 뭔지 모를 이런 뽀얀 물들이, 탁한 물들이 또 한 덩어리가 보이고요. 또 그 사이는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하게, 그렇죠? 아주 파도의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이 탁한 덩어리는 바로 중국의 양쯔강이라는 아주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이제 탁한 물들이, 토사물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다가, 바다에다가 쏟아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류의 방향이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쪽으로 오는 해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들이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나 남해 쪽으로 일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퇴적물들이 이제 옅어져서 하는 것과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탑재한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다 여실히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양자강에 대한 설명인데, 양자강은 중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총 길이 6,300km의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이런 농경지라든지 산지를 지나면서 물이 탁해져 가지고 여기서 이 양자강 하구죠. 양자강 하구에서 이런 탁한 물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가볼까요? 아프리카 북부고 중동 지역이죠. 이 부분은 또 아주 특이한 모양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야광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 이름은 녹티루카라고 하는데요. 야광충은 낮에 이렇게 빛을 먹은 빛을 밤이 되면은 이렇게 발산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모습인 겁니다. 녹티루카 야광충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히 몰디브 지역에서 찍은 녹티루카 야광충인데요. 이런 관광 산업에 이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위성에서도 양이 많을 때죠. 양이 많으면은 위성에서도 잘 파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플랑크톤들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또 우리 삶에 조금 피해를 주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조라고 부르는데요. 적조는 빨간 조류라는 뜻입니다. 빨간 조류.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발생한 적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 게 보이시죠? 이건 이제 적조의 한 종류인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적조종인데요. 이런 것들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고기들 숨을 못 쉬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렇게 폐사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적조로 인한 피해는 연간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조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에 있을 때부터도 했었고요. 지금도 부산대에서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침 어제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원격으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적조의 분포를 탐지하고 강도를 추정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론에다가 특수한 다분광 카메라라는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날려서 이런 것들을 적조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강한 강도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찾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드론이나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물을 떠서 적조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원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뜬 곳밖에 그 적조의 농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에 실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돼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일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조의 농도가 셀수록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나고 농도가 약할수록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그림이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놀러 갈 때 가져가는 카메라로 찍은 그런 바다의 모습이거든요. 드론에 실어가지고 찍은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이긴 보이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농도로 직접 환산해 놓으니까 명확하게 어디에 적조가 있고 그게 얼마나 강한지가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중간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그쵸? 어떤 음식이 놓여져 있고요. 가운데 중앙 상단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빨의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누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쓰고 있죠. 노트북으로.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누가 FM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는 스타워즈 비행기인가요? 레이저로 빔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쪽에는 요즘 많이 보는 풍경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건물의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체온을 재고 있는,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가지의 이렇게 그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전자레인지죠. 왼쪽 위에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피는 것은 빛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죠. 이거는 엑스레이, 우리가 뼈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쓰는 엑스레이도 빛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도 빛이고, FM 라디오도 빛이 아닌 것 같지만은 빛입니다. 레이저는 당연히 빛이고요. 열화상 카메라에 쓰는 열화상, 이것도 전부 다 빛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빛을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위성에서 드론에서 관측하는 해양을 이제 알고리즘 기술을 만들고 관측 기술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멀리서 뭔가를 관측할 때 사용하는 것이 빛이고, 그 관측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학문적으로 용어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색깔이 되겠죠.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빛의 색깔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빛이 가지는 어떤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빛은 성큼성큼 가고요. 어떤 빛은 조금씩 이렇게 젠걸음으로 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바로 이 부분. 네. 가시광선 부분.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못 보고요. 사실은 엑스레이라든지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디오에 쓰는 라디오파, 레이저에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빛이라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요. LTE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하면은 빛의 장점이 뭐죠? 쭉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멀리,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뭔가를, 정보를 획득하는데 빛이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퀴즈. 우리는 몇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을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니까 7가지일까요? 사실 이거는 중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요. 생물 시간에. 우리는 크게 3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색.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수용체가 그 3가지 색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3가지 색은 바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빛이 하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작동이 되는 특별한 센서가 있어요. 우리 눈에. 그건 흑백 센서입니다. 흑백 센서. 그래서 흑백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는 4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벌써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가지 색을 기본적으로 조합해서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물체에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원격 탐사. 그래서 영어로는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리모트 센싱. 리모트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집에 자주 접하는 물건 뭐 있죠? 리모컨 있죠? 리모컨은 리모트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하는 게 이제 리모트란 뜻이고, 센싱은 탐지하라는 뜻입니다. 탐지한다는 뜻. 그래서 원격 탐사.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바다를 보든지 육지를 보든지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획득해내는 것을 원격 탐사라 하고요. 그거의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빛 말고 원격 탐사할 수 있는 뭐 수단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음향이라든지 지진파 등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빛으로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에서는 빛이 들어가면 빛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무기인 겁니다. 잠수함을 잡아내는 방법은 음향밖에 없습니다. 음향은 물속에서도 아주 멀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향으로 탐사하는 것도 원격 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진파도 마찬가지죠.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진앙지가 어딘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원격 탐사가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공위성이나 드론으로 보는 것은 빛으로 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격 탐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서 직접 측정하거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로는 넓은 영역의 관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죠?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보면은 그 넓은 지구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는 이 인공위성만한 게 없죠. 그렇죠?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좁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드론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항공기를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지 않고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좋은 예가 있죠. 북한이 있죠. 북한. 그렇죠? 여기서 북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북한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군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궁금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이 들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기아에 허덕일까? 이런 거 볼 때 보면 되거든요. 인공위성으로 보면 됩니다. 홍수가 얼마나 났나? 인공위성으로 보면 됩니다. 또는 이런 정치적 이유 말고도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면 안 되는 경우, 갈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련의 러시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난 그 마을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네. 갈 수 없죠. 가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대상 물체를 헝클어뜨리지 않고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 제가 적조를 탐지하는 드론을 만든 걸 보여드렸는데, 적조도요 뭔가 이렇게 손을 넣어 가지고요 뜨잖아요. 그럼 적조 생물들이 이렇게 흥크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관측하는 것과는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셉을 비파괴 관측이라고 합니다. 비파괴 관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시광선밖에 못 보는데 뭐가 있죠? 엑스레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다양한 좀 더 넓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양 환경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양이라는 건, 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렇죠? 넓기 때문에 배로 다녀가지고는 끝도 없습니다. 배로 모든 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해수면 높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알까요? 누가 이렇게 직접 가서 잰 걸까요? 네, 잴 수는 있지만은 그 잰 거는 그 점에서만 맞는 이야기겠죠.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어떻게 높아지는 낮아지는 이런 걸 알려면은 반드시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2006년과 2008년에 전 지구의 해수면 높이를 색깔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해마다 높이가 낮아지는구나 높아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논문화해서 이렇게 지도로 만든 것이 이런 해수면 변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북부나 필리핀 쪽으로 해수면이 1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몇 센치 이렇게 올라갑니다. 몇 센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중요하지만은 해안 도시나 이런 곳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그 태평양 도서국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태평양 도서국가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 자그마한 섬나라들이 있죠. 그 섬나라들을 이제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 동쪽에는 사모아, 둥가, 비지,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사모아 이런 나라들처럼 정말 이름은 이제 관광지로서 이름을 한두 번쯤 들어봤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죠. 이런 나라들은요.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이 나라들에서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해양위성에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해수면 상승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되면 본인들 나라가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요. 올라오면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면에 대한 관심이 그냥 뭐 재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살기 좋고 나쁘고의 관점이 아니라 나라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인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해양 환경의 문제는 바로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 촬영하는 날짜가 8월 3일인데요. 어제 바로 태풍이 부산 지역을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점점 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태풍이 오는 횟수는 줄지만 하나하나의 태풍이 엄청 크고 바람도 세고 비도 더 많이 내리는 그런 태풍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그게 태풍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하나의 태풍이 점점 커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그런 해수면 온도 상승,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의 온도죠. 그럼 온도 상승은 또 어떻게 재는 걸까요? 그것 역시 인공위성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해서 1982년부터 2018년까지 몇 년인가요? 26년이죠. 26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막 쭉 일정하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어떤가요? 전체적인 경향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군데 재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 지구적인 관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누적된 관측 값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재난 대응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태안반도에 허베이 스피리토라는 유조선이 이제 사고를 좌초가 돼가지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까만 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이 다 유출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름이 태안반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름 치우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전 국민이 태안반도에 가가지고 그 기름을 다 헝겊으로 다 닦아내고, 그랬던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 기름이 유출돼서 어떻게 이동이 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인공위성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일본의 유조선이 모리셔스 섬에 가서 좌초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리셔스 해변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모리셔스의 해변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위성 영상, 그때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일본의 배고요. 이때 기름으로 오염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양 재난이 났을 때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북한의 항을 인공위성으로 찍어본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청진하는이라는 곳인데요. 북한의 항 중에 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우글우글우글 이렇게 모여 있죠. 예,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목선입니다. 이게 북한의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목선인데 목선들이 이때 이제 겨울철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항구에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북한에서 이제 어로 활동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자료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뭐 정지궤도, 그다음에 다목적, 그다음 차세대 중형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인공위성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지궤도는 하나, 둘, 세 기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실험위성도 3호, 3A호, 5호, 2호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위성도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발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인데요. 우리가 2040년까지 중형위성은 추가적으로 43기, 그리고 이제 정지궤도 대형위성도 또 지속적으로 올리고요. 이런 다목적 실험위성도 이제 아직 안 올라간 7호, 7A호, 8호, 9호 해가지고 쭉 이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까지 7개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많이 올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인공위성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인공위성이죠. 드론도 조금 나왔지만 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해양을 이제 관측하는 거에 대한 이제 원리와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위성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은 처음에 단순한 계기였는데요. 대학생일 때 이런 인공위성 사진을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이 예쁘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분야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데요. 지금도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고요. 또 거기서 어떤 또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지 항상 흥미진진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양뿐만 아니라 해양을 봄에 있어서도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